그래요. 오늘은 초급 간부 여러분들이 야전에 가서 병사들이 나를 잘 따르게 하는 지식, 그것이 무엇일까? 그 부분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해요. 본 교수는 이제 50대 기성세대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방향을 제시해 줘야 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이 있는 세대인데, 본 교수의 경험으로 여러분들에게 몇 마디를 좀 해주는 시간,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본 교수는 언뜻 얘기했지만 대학교 4학년 2학기를 중퇴했어요. 그리고 법무관 시험 동기들 사이에서 겨우 붙었대요. 꼴등으로. 그리고 진급도 잘 못했어요. 법무관 때. 그렇지만 지금은 뭐 병과의 장군 출신 그런 분들, 법무관 출신의 변호사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본 변호사를 찾아요. 그 원리가 뭘까? 그 지식이 뭘까? 그것을 조금 이야기해주고, 그 원리에 따라 이제 초급 간부가 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내가 뭐 서울대 나왔다, 뭐 내가 학위가 뭐 박사다, 뭐 그런 친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병사들이 나를 잘 따르게 하는 그런 지식이 뭘까? 그 원리로 한번 이야기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일단은 헌법적인 상식이 머리에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헌법적인 상식이 머리에 있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것을 몸소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이어야겠다. 자, 이게 이제 결론인데,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실제 깊이 이해를,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본 교수가 모시는 지휘관으로부터 너는 내 법무참모가 아니다, 면전에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환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중대장이 너는 내 부소대장이 아니다, 뭐 너는 내 분대장이 아니다, 뭐 그 정도의 상황일, 환치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당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박근혜 대통령 때였어요. 그때 역사 바로 세우기, 뭐 이런 나라 전체가 뭐 그런 방향으로 뭐 국론이 좀 모아질 때였어요. 어차피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의 권력을 잡은 측의 의견이에요. 뭐 그것은 동서고금의 역사가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다만 증거에 따라서 이런 역사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런 의견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헌법정신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시대의 다수의 의견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에는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더라도 다수의 의견이 정답인 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민주주의 원리라는 것은 나와 다른 의견도 대등하다고 생각해야 되고, 그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 뭐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에 대해서는 헌법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논의에 당시 여당과 야당이 극렬하게 견해를 달리했어요. 그리고 대립했어요.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어요. 헌법에 있죠.
그리고 군인에게도 정치적 의무가 있고요. 군 형법에 분명히 규정이 있어요. 여야 정치인들의 견해에 대해서 어느 한쪽을 지지하고 반대로 어느 한쪽을 반대하고 표명. 이때 표명은 뭘까요? 일과 시간에 부대라는 장소에서 직무 수행을 하고 있는 부하들에게 그 정도 의미겠죠. 예를 들어서 일과 시간 이후에 지인들에게 자기 이야기하는 것까지 정치적 중립이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적어도 최소한도로 일과 시간에 부대에서 직무 수행 중인 부하들에게는 어떤 정치적 쟁점에 대해서 어느 당이 옳고 어느 당이 그르고 뭐 반대하고 이런 의견을 내면 안 된다. 이게 군형법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 제가 모셨던 지휘관께서 특정한 책을 부하들에게 읽게 하고 그 책에 대해서 읽게 하는 거는 좋았어요. 뭐 제가 접하지 못했던 책일 수도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 책으로부터 몰랐던 그런 정보나 상황도 인식할 수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걸 독후감을 쓰게 했어요. 일단 내 생각을 표현하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일단 양심의 자유에 대한 어떤 감각이 좀 떨어지는 분이죠. 그걸 표현하라고 하고 그걸 부대 홈페이지에다가 게시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게시한 다음에 그 중에 당신이 읽으신 다음에 좋은 글은 표창을 했어요. 결국은 진급하고 싶으면 표창을 받아야 되고 표창을 받으려면 그 지휘관의 생각과 궤를 같이 해야 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지휘관은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국부다 뭐 이런 쪽에 좀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대등한 의견으로서 존중해요. 그러나 헌법적으로는 바뀌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것도 하시라고 해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군형법의 정치적 중립, 그리고 현재 언론에 나와 있는 여야 대립 해서 보고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던지신 말씀이 바로 너 그렇게 하면 내 법무참모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저는 그분을 그냥 쳐다만 봤어요. 쳐다만 보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가로 열고. 당신 투스타이시죠. 당신 위로 3스타, 4스타도 있고 국방부 장관도 있죠. 그 위에 국군 통수권자도 있죠. 그 위에 바로 국민이 있고 그 국민의 대표가 바로 국민의 명령으로 정리한 게 법률입니다. 그 법률에 지금 이렇게 금지하라고 되어 있어서 제가 보고하는 겁니다. 당신을 위해서, 당신을 따르는 나와 우리 부하들을 위해서. 말은 안 했어요. 그리고 가로 닫았어요. 쳐다만 봤어요. 그래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나왔고, 그날 제가 부사관 학교, 옛날에는 상사 진급한 분들 반, 원사 진급한 분들 반에 본 교수가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그때 이제 군인의 책임, 지휘 책임 뭐 이런 강의를 했죠. 그때 강의하고 있는데 엄청 전화가 많이 왔어요. 그 지휘관으로부터 저를 찾는 전화였어요. 나중에 쉬는 시간에 그 전화를 그분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돌려서 하시는 말씀이 결론은 제가 그 법률적 조언한 대로 이승만 대통령 사안에 대해서는 독후감을 쓰고 게재하고 이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이신데 돌려서 하시는 말씀이 당시 정훈공보실장이 나한테 너하고 똑같은 보고를 하더라. 그래서 정훈공보실장이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하셨어요. 당시 그분 동기분들이 각 투스타로서 학교에서 지휘관하고 계셨고 그 중에 어느 분이 똑같이 하셨다가 징계받았어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의 생각도 그쪽 방향이셨지만 공무원이기에 군인이기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고
그렇게 부하들에게 한 방향으로 의견을 쓰게 하고 그것을 게시하게 하고 그거에 대해서 표창을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군권 통수권자 밑에서도 징계를 받았다고요. 그분이. 헌법의 충성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지식은 헌법의 충성인 지식이 필요해요.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은 그때 당시 그 지휘관 밑에서 너는 내 법무참모 아니다. 당시 상황으로서는 아까쯤에 환치해서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중대장이 너는 내 분대장이 아니다. 너는 내 부소대장이 아니다. 그리고 옆에 다 소문을 내시겠죠. 그러면 나는 왕따가 될 수도 있겠죠. 이 시대 책임 있는 기성세대로서 여러분들에게 내 경험으로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용기 있는 지식이 필요해요. 그리고 헌법에 부합된 지식이라면 그쪽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행복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경험이 있어요. 제 강의 좀 빼주세요. 사건이요. 제가 그때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제 병과의 병과장이 일부러 제가 근무하는 육군대학에 전화를 해서 제 강의를 그때 금요일 날 대령 진급자반 상대로 지휘 책임에 대해서 지휘 책임의 사례에 대해서 강의를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빼달라고 요청이 왔고 그때 그 지휘관이 저를 불렀어요. 불러서 하시는 말씀이 그분은 지금 제가 존경을 하고 그렇게 존경하는 한 10여 분 정도는 제가 명절 때마다 꼭꼭 인사를 드리는 분들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호야, 지금은 네가 조금 참아라. 너의 병과의 병과장이 너의 강의를 탐탁지 않게 생각하니까 좀 참아라. 제가 했던 강의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때 당시에 민간인이 철책을 뚫고 월북한 사건이 있었고 22사단에서 또 거꾸로 철책을 넘어서 노크로 귀순한 사건도 있었고요. 또 그 부대에서는 수류탄 총기 난사 사건도 있었고요. 유달리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리고 미국 통계에 따르더라도 군대에서의 사건 사고는 20% 정도는 어쩔 수 없이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때 따르는 게 뭐냐면 반드시 시스템적으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휘 책임이에요. 시스템에 관한 점검과 함께 중요한 책임이 지휘 책임이라고요. 어떤 지휘관이 자기 부대에서 그런 사건이 발생하기를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죠. 그러더라도 문제가 발생했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거고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막혀있는 부분을 뚫어줘야 되고 그 뚫지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휘관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 당시는 그런 사건 사고 일어나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신문에서 대서특필하고 연일 대서특필하고 그러면 지금은 그렇지 않는데 그때 당시는 국방부 장관이 국민한테 나와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셨어요. 그러면서 누구 처벌하겠다. 한 15, 6명을 처벌하겠다. 이렇게 신문에 나와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우리 군 법무관들이 설거지하면서 지휘 책임이라고 징계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휘 책임이라는 것은 지휘관이 지는 책임이에요. 지휘관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참모가 있고요. 참모는 참모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실무자가 있죠. 실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죠. 각자 임무가 다르단 말이에요. 각자 임무가 다르면 각자의 임무에 대한 위반 책임을 짓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약간 개선은 되었지만 정식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정식으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인데 그때 당시에는 행정보급관도 지휘 책임, 주임원사도 지휘 책임, 지휘관도 지휘 책임
모두 지휘 책임이에요. 실무자, 참모, 지휘관 할 것 없이 다 지휘 책임으로 징계를 했단 말이에요. 한꺼번에.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그런 분들이 그때 당시에 본 교수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당시 공식적으로 최초로 연구했던 지휘 책임 군 법무관이 저였어요. 그러다 보니 예를 들어서 열 몇 명을 징계하다 보면 그분의 꼭 5, 6명이 저를 찾아와요. 그러면 그중에 지휘관의 징계 처분장도 볼 수가 있었고, 그 다음에 참모의 징계 처분장도 볼 수 있었고, 실무자의 징계 처분장도 볼 수 있었어요. 모두 지휘 책임이란 이름으로 되어 있는 징계 처분장이에요. 그런데 정말 실소를 금치 못했다? 아니면 충격은 아니고요. 똑같아요, 내용이. 징계 처분장 내용이 똑같아요. 어제 제가 글 하나 썼는데 간단하게 현재도 진행형이라.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감사한 내용이에요. 장군의 임무가 다르고 대령의 임무가 다르고 중령의 임무가 달라요. 중령은 실무자, 대령은 과장, 참모, 그 다음에 장군은 지휘관급일 거예요. 그러면 임무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감사관실 처분장에 각자의 임무를 먼저 밝혀야 돼요. 장군의 임무는 이거다. 대령의 임무는 이거다. 중령의 임무는 이거다. 그 중에 증거로서 이것을, 이 임무를 위반했다. 그러니까 너는 이런 책임이다. 이렇게 가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에요. 헌법의 충성이고. 그런데 어제 제가 의견서 쓰면서 그 처분장을 보고 또 놀란 게 처분장 내용이 똑같아요. 이 세 분의 내용이 똑같아요. 아직도 바뀌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당연히 군 법무관들이 안 바뀌고 군 법무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안 해주니 다른 여타 감찰이나 뭐 다른 병과에서 뭐 말할 필요가 없겠죠. 하여튼간 그런 사안이었어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본 교수가 그때 당시에는 법무관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변호사로서 변호사 비용을 받고 징계 항고라든지 뭐 이런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이 부분을 도와드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냥 도와줬어요. 그냥 글을 써서 이 부분의 쟁점이 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이 조금 잘못 판단이 됐다. 이런 글들을 많이 써줬단 말이에요. 그 글을 갖고 가서 그 군인들이 혼자 들어가서 항고위원회 취소받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감경받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본 교수가 얘기한 게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책을 쓴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강의를 한 거죠. 정직하게 했어요. 정직하게 했다고요. 세상은요, 이제 군 생활을 이제 초급 간부로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정직한 사람들을 부담스러워해요. 정직한 사람들을 싫어해요. 그런데 본 교수는 정직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까 그 사건 병가에서도 찍혔고 병과장이 저 사람 강의하는 거 못하게 해달라. 그런 경험까지 있었어요. 더 나가서 윤리위원회도 해부당해봤어요. 당시 어떤 사안으로 윤리위원회에 해부됐냐면 본 교수를 탈탈 털어본 거죠. 뭔가 강의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보니까 징계 기록 하나가 잘못 정리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윤리위원회에 해부했어요. 그런데 이 징계 기록은 본 교수가 2009년 3월 13일 날 육군대학에 군사법 교관으로 갔는데 그 이전 사안이에요. 제 전임자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그래도 당시 군 법무관, 감찰 기능의 군 법무관은 아무리 그 이야기를 하여도 내가 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여도 당시 병과장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에 저를 그냥 윤리위원회 해부시켰어요. 그리고 윤리위원회 가서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정리가 됐죠. 충분히 중간에 정리가 될 수 있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끝까지 창피를 주려고 해요. 근데 본 교수는 굴하지 않았어요. 내가 하는 방향이 헌법 정신에 맞고 정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고 싶어요. 본 교수도 어떻게 보면 책가방이 짧다? 뭐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책가방이 짧아요. 책가방이 짧은데 대한민국에서 그러면 책가방이 긴 사람들만 어느 위치에서 행복하게 사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직접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세상의 행복한 지식은 책 속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정말 행복한 지식은 책에서 나와야 돼요. 책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사람 속으로 가야 돼요. 조금 이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사람 속으로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군대 가면 병사들 얼마나 많아요. 사람 속으로 간다고요.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지식을 추구하는가에 따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 그 얘기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책 속에 있는 지식이 예를 들어서 전문 지식이라고 한다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는 지식은 상식이어야 돼요. 상식이어야 돼요. 이 상식의 기반은 첫 번째 헌법적 상식이어야 돼요. 왜냐? 사람들 간의 생각이 서로 너무나 달라요. 그래서 갈등을 유발하죠. 그때에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 기준이 바로 헌법이란 말이에요. 헌법에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들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민주주의 원리로부터 어떤 이야기 했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다르다. 양심의 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내 생각과 네 생각이 완전 다르다. 어떻게 동성끼리 좋아할 수 있냐? 어떻게 동성끼리 결혼할 수 있냐? 아무리 내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이 추구하는 가치의 방향은 그 생각도 동등하게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그 생각도. 이게 가치 판단의 기준이고 이게 우리 현실에서 야전에서 그대로 적용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힘을 가진 자의 생각이 정답이라고 그렇게 야전에서는 통용이 되고 계급이 낮은 자의 생각은 항상 따라야 한다고 생각하고 헌법이 지금 우리 생활에 적용이 안 되고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얘기한 것처럼 갈등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 정치인들도 마찬가지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시 헌법적 정신, 헌법 정신, 저하고 같이 강의했을 때 표현의 자유 마찬가지. 헌법에서 말하는 정신이 무엇인가? 그 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정직을 이야기했어요. 정직하게. 자, 이런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상식이라고 하면 좀 상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상식. 자, 본 교수가 아직은 여기까지 있었던, 또 모르죠? 내일 아침에 또 뭐 사무실이 잘못돼서 망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예. 아직까지 여기에 법무관으로서 그렇게 두각을 내지 못했던 사람이 변호사로서 그래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 교수가 추구했던 상식,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상자라는 걸 중시해야 돼요. 상. 항상 상이죠. 항상 상이에요. 이 항상이라는 거는 우리 동양에서는요, 아침에 일어나서 다르고요, 사람이. 저녁에 잠잘 때 상황이 다르죠. 매일 아침, 점심, 저녁 생각이 다 다르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나 점심에 일어나는 상황이 예측이 안 되는 거죠. 항상 변화한단 말이에요. 우리 삶은 항상 변화해요. 항상 변화하는 속에서 그래도 일정하게 어떠한 나의 정체성이다 얘기할 수 있는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상이에요. 변화 속에서도 항상 일정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동양에서는요,
어떤 지식을 구할 때 어디서 구하냐면요. 자연에서 구해요. 예를 들어서 봄이 왔어요. 그리고 여름이 왔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어요. 그러면 다시 또 봄이 온다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 동양에서는 그런 믿음이 있고,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변화를 받아들여요. 그 변화에 맞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봄에는 씨앗 뿌려야죠. 여름에는 잡초도 피도 뽑고 이렇게 해야죠. 가을에는 추수해야죠. 추수 놓치면 어떻게 해요? 다 뭐 곡식을 수확하지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이 각 변화에 따른 내가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가. 기본적으로 우리 동양에서는요, 어떤 지식, 삶에 필요한 내가 잘 사는 지식을 추구할 때 항상 변화를 받아들이고 그 변화 속에서 내 일정한 적응을 노력하는 거예요. 적응을 위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이때 필요한 게 뭐냐? 성이에요. 성이라고요. 먼저 성을 얘기해 드릴게요. 자연은 봄, 여름, 가을, 겨울, 또 봄, 여름, 가을, 겨울 항상 일정하잖아요. 변화하지만 일정하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사람으로 칠게요. 사람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죠. 봄, 사람이 좀 유순한 것 같다. 여름, 예를 들어서 뭐 화가 났다 저 사람. 와, 엄청 화났네. 가을, 야, 오늘따라 상당히 성숙해 보여. 겨울, 왜 이러지? 왜 이렇게 냉랭하지?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사람의 감정도 봄, 여름, 가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항상 일정함이 있어야겠죠. 내 감정의 기복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일정함이 있어야 돼. 그 일정이 뭐냐? 성이에요. 성. 부지런함이요. 부지런함의 지식이어야 돼요. 본 교수 항상 새벽 5시, 6시 그쯤 일어나요. 항상 별일이 없으면 그쯤 일어나요. 내가 가방끈은 작지만, 물론 책은 많이 읽었어요. 가방끈은 작지만 그걸로 대체할 수 있는 지식이 뭐냐? 내 몸의 성의 지식이에요. 내 몸의 부지런함의 지식이었어요.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사들이 따르는 지식은 그대들이 뭐 서울대학교 나왔다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대들의 몸이 항상 부지런하다. 이런 지식을 보여주면 돼요. 봄, 여름, 가을 있을 수 있어요. 감정이. 화도 낼 수 있어요. 그 병사에게 예를 들어서 냉랭하게 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 임무에 대해서는 항상 일정하게 성을 가져야 돼요. 부지런한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 부분을 꼭 얘기하고 싶어요. 먼저. 그리고 두 번째는 본 교수가 상식으로 생각하고 우리 동방에서 강조하는 상식은 뭐냐면, 잘 살기 위해서는 나만 잘 살겠다는 지식은 안 돼요. 함께 잘 살겠다는 지식을 가져야 돼요. 저 사람을 도와준다는 그런 지식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나도 도움을 받고 나도 같이 잘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에서는 여민동락이라고 표현했어요. 맹자가. 함께 즐거움을 누린다 이런 말이에요. 본 교수가 가장 싫어하는 말이 어떤 지금 대한민국의 유명한 법조인이신데 각자 도생. 극혐이에요. 극혐. 각자가 도생한다고요? 우리 사회에 책임 있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기주의로 가자고요? 아니에요. 본 교수가 가방끈은 작았지만, 가방끈은 짧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수천 명이 본 교수를 6대에서 거쳤고, 그때 그 소령급, 영관급 장교들이 고민하고 있었던, 이거 내가 잘못한 거 아닌데, 내 부하가 사건 사고가 났는데 왜 나보고 책임지라고 하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어떤 출신 저 사람은 똑같은 사안 또는 나보다 더 중대한 사안이 발생했는데 저 사람은 왜 책임을 안 지지?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과 함께 도움을 나누면서, 그게 바로 지휘 책임이었어요. 지휘 책임으로 진 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래서 본 교수가 두 번째 이야기하고 싶은 잘 살 수 있는, 병사들이 나를 잘 따르게 하는 지식의 두 번째는
병사들에게 도움이 되는 지식이어야 돼요. 그 도움이 되는 지식은 입으로 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내가 몸으로 도와주는 지식이어야 돼요. 내가 몸으로 도와주는 지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요. 소통하는 지식이어야 돼요. 소통하는 지식이요. 억울함을 소통해야 돼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는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강의 시간에 언뜻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원사로 진급하려고 진급 대상자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은 중사 때 하사 때 임관할 때 그 이전에 전과가 있기 때문에 집행유예 전과가 있기 때문에 당신은 원래 부사관 자체 임관할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을 게 초창기는 아예 그냥 주체의 하자기 때문에 2등병으로 전역시킨 애도 있었다고. 그런데 구체적인 정의에 반하죠. 그렇게 고생하고 노력했는데. 그래서 생각해낸 게 우리 여기 대전 행정부분에서 그러면 장기가 된 이후 그때는 적법하다고 보자. 이거는 법리적 판단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고육지 체계예요. 그러면 이런 고육지책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소통이 있어야 되는데 당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법무관들은 그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사에서 장기 되기 전까지는 무효네? 다 잘라! 그래서 갑자기 20몇 년 했던 사람이 어떤 사람은 3년, 어떤 사람은 길게는 5년 임관 일자가 단축되는 거예요. 임관 일자가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게 글쎄요. 본 교수는 아무리 법하는 사람이지만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죠? 그 많은 사람들의 그 원성이 안 들리나요? 차라리 그냥 그거를 지금 행정법원에서 도와주는 방향이니까 자기도 어떻게 하면 자기 지식을 사람들하고 소통하고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을 하고 나중에 대한민국 감사원에서 왜 그렇게 했냐? 물론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그때서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군인들을 도와주는 소통할 수 있는 군 법무관이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으로 도와줬고 변호사로서 헌법재판소에서 위원 결정을 받는다? 어떤 법률이 위원 결정 받는다? 정말 영광이에요. 대법원에서 판결로 무죄를 받는다? 대법원 판결을 바꾼다? 그것도 영광이죠. 변호사가 어떤 변호 활동을 통해서 법률이 바뀌었다? 무한한 영광이죠. 왜냐하면 법률이 하나 제정되기 위해서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많은 복잡한 절차와 그 많은 논의를 통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 훌륭한 사람들이 만들어놨던 그 법률을 일개 변호사가 이거 헌법의 평등의 원칙에 반합니다 라고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 제도를 바꿨다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의 제도를 바꾼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서 그때 당시에 2등병으로 전역된 분도 찾아서 회복시켜줘야죠. 회복시켜줘야죠. 그런데 이 회복을 누가 앞장서지 않느냐, 오히려 방해하느냐, 군 법무관들이다 이거예요. 왜? 자기들이 지금 반대되는 정책, 법률 조언을 해줬고 그게 지금 무너졌으니 관심이 있겠어요? 누구도 한 명이라도? 소통의 지식. 본 교수는 다른 사람들과의 감정의 소통의 지식, 이 부분에 좀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본 교수가 생각했던 상식은 변화를 받아들여야 돼요. 내 감정도 봄, 여름, 가을도 있고 또 뭐가 있죠? 사람의 관계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저 사람과 내가 항시 가을만 될 것 같죠? 안 그래요. 안 그렇다고요. 대부분의 사람과의 갈등은
갈등, 사건, 사고가 일어나서 저를 찾아오는 군인들의 대부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어떻게 저를 배신해요? 저는 정말 그게 더 화가 나요. 자, 내가 행복하는 지식, 하고자 하는 지식, 그리고 병사가 나를 따라오게 하는 지식은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식이에요.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식이라고. 지금 정말 저 사람은 나의 뭐 베스트 프렌드야, 뭐 영원히 갈 것 같아. 웃기지 마세요. 변화돼요. 그 변화된다는 걸 마음속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반대로 진짜 형편없다 저 사람, 정말 저 쓰레기다 라고 지금은 드는 생각이, 그 사람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변화를 받아들이는 지식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제가 말한 대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이어야 돼요. 몸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식이요. 그 사람과 예를 들어서 말을 같이 해준다든지, 내가 시간을 내주는 거죠. 말을 같이 해준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그 사람과 나눈다든지, 어떤 내가 지식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 글로 써준다든지, 병사를 위해서 글로 써준다든지. 그리고 또 하나는 소통이요. 감정, 소통. 왜냐? 동양에서의 지식은요, 사람과 사람 간에 잘 살기 위한 지식이에요. 서양의 지식은 어떻죠? 서양 지식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중세시대는 종교 지식이고, 그 다음 지금 우리가 생각나는 건 과학 지식이죠. 과학 지식이었잖아요. 뉴턴의 물리학, 그 다음은 아인슈타인의 물리학, 지금은 닐스 보어인가요? 양자 뭐 역학, 다 과학 지식이에요. 과학 지식이 사람과의 관계예요. 과학 지식은 사람과 관계가 없어요. 서양의 지식은 사람과의 관계를 추구하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돼요? 사람이 소외되죠. 과학 지식이 자본을 만나서 계속 발달하다 보니 사람이 소외되고 자연이 파괴됐잖아요. 우리가 100년 동안 조선이 망하고 일제시대 경험을 겪고 우리가 지금까지 서양 지식 하에 100년 동안 살아왔고, 지금도 학교에서 지금 서양 지식을 하고 있어요. 그 폐단이 지금, 대단히 큰 폐단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노적되어 있는 거고, 동양에서의 상식은 그런 절대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를 윤활유 있게 하는 지식, 그 지식이 바로 상식이란 말이에요. 그런 지식에 대해서 좀 제가 오늘 지금 얘기를 했고요. 제가 또 경험했던 것 중에 엊그저께, 어제군요. 어제 영상재판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우리 군법무관의 이야기예요. 판사가, 그 재판장께서 고등법원 재판장이신데, 항고심사위원회 위원 성명을 공개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군법무관이 하는 얘기가, 항고위원회 위원 성명은 대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증거로 제출할 수 없어서 참고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재판장이 하시는 말씀이, 재판을 하려면 이걸 증거자료로 내야 하니 증거자료로 다시 내세요 라고 그렇게 돌려서 얘기했어요. 그때 본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상재판에서. 이미 징계위원회 성명 공개 소송을 통해서 25번이나 행정법원에서 공개하라고 판결이 내려졌다. 그리고 실제 징계위원회에서의 그 위원회 성명은 대외비도 아니다. 자, 이 얘기의 의미가 뭐냐면, 헌법적인 지식이어야 되는데, 헌법적인 상식이어야 되는데, 헌법적 상식이란 것, 즉 헌법의 충성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 우리 군법무관 입장에서는 이런 것 같아요. 추정컨대 자기가 속해 있는 육군, 그러면 육군의 지휘관들이 거부한다, 육군의 지휘관들이 조금 꺼려한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어떻게든 지가 갖고 있는 지식을 거기에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러나 상관에 대해서는 충성 의무가 아니라고 했죠. 우리 군인복무기본법에도 20조에 보면 국가와 국민에 대해서 충성이라는 표현이 있고 25조에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복종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조금만 더 설명하고 좀 쉬기로 할게요.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 복종이에요. 일단 상관에 대해서는 복종 의무지 상관에 대해서 충성 의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이거는 대한민국의 대단히 잘못된 관행이에요. 헌법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그건 군사정권 이래로 잘못된 관행이에요. 헌법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법률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충성은 국가에 하는 거예요. 이때 국가는 뭐라고요? 행정부, 조그만한 행정부만요? 아니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를 모두 포함하는 국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충성이라고 하면 법률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충성이라고 하면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했는지까지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충성이란 말이에요. 복종이라고 하면 상관에 대해서 복종하는 건데 그때 상관은 직무상이고 이때 직무상은 뭐죠? 직무상이란 것은 일단 두 가지가 조건이 갖춰져야 돼요. 일과 시간의 직무와 관련되고요. 두 번째, 법령에 근거해야 돼요. 이게 바로 법령에 근거한다. 법령에 따라야 된다. 이게 바로 헌법 정신이라니까요. 바로 법령에 근거한 직무상의 명령에 대해서만 복종 의무가 있다고요. 우리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관이 명령을 내렸어요. 직무와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법령에 위반돼 있어요. 헌법 정신에 반한 거죠. 법령에 위반된 명령이에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이 일관성 있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상관은 그 명령을 발령한 권한 자체가 없다. 그리고 그 부하는 복종할 의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법한 명령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행하면 그 부하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자, 지금 말한 이런 논의들이 바로 헌법의 충성인데 이걸 그대로 갖다 넣어봅시다. 아까 그 군 법무관한테. 지금 군 법무관은 자기가 속한 상관의 얘기에 예를 들어서 직무와 관련 일과 시간에 이야기했다면 직무상 명령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뭘 놓친 거예요? 법령에 근거한 이 부분을 놓친 거죠. 법률에는 어떻게 돼 있고 입법부의 법률에는 어떻게 돼 있고 이것을 해석한 사법부의 판결은 어떻게 돼 있고 사법부의 판결이 25번이나 공개하라고 돼 있는데 걷다 대고 대입입니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의 수준이라고 수준. 지금 야전의 수준이야 지금 이게. 하물며 사회가 얼마나 지금 갈등이 많겠어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데 한번 내가 살아봤어요. 좀 힘은 들었어. 왜 힘들었는지 조금 이따 2부에 얘기할게. 그렇지만 힘은 들었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마음으로 정직하게 헌법적 상식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사람들이 따랐더니 기회가 생겼더라. 자, 이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자, 여기까지.